최영의의 제자나 그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그를 되돌아보면 그의 인생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의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함께했던 스승과 평생 이어지던 조선 출신 인물들과의 인연,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을 바꾼 미국 원정기, 그리고 제자이자 의형제였던 카지와라 이키라는 인물 등이 있습니다. 허구와 과장이 가득한 그의 전설이 아닌 그의 주변인들이 지켜본 조선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어른이 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던 한 남자, 인간 최영희의 진실된 이야기 시작합니다. 최영의 저서나 그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 영화 등에 등장하는 어린 시절 최영의를 무술의 길에 끌어들인 생애 첫 스승은 이름부터가 제각각 이상지, 주칠대사, 장씨, 범수 등으로 확실치 않고 그들이 전수한 무술 또한 제각각입니다. 그나마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차력이라는 무술인데 최영의는 제자들의 차력에 대한 질문에 고대 조선의 권법, 중국 무술, 태권도의 원료 택견, 한국의 합기도 등의 각기 다른 대답을 하였고 18기라는 중국 무술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바람의 파이터 만화에 묘사된 건 태권도, 영화에선 택견이었으나 태권도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조선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스승과의 에피소드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약간의 각색이 들어간 실제 자신의 스승을 묘사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작은 키에 말도 안 되는 괴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 그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무예의 고수라는 것입니다. 최영의 사후, 최영의 일본인 제자 코지마 카즈시는 한국인으로서 최영의 인간사를 일본에 책으로 내기 위해 최영의 친형 최영범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많은 사실을 듣게 되는데 최영의의 아버지 최승현은 말썽꾸러기 아들 최영의를 경성의 경성영창학교에 입학시켰고 그의 가족들은 종교인은 아니었으나 경성영창학교는 기독교 단체가 설립한 서양식 기독교 학교였기에 시골에서 자란 최영애는 서양식 신식 교육과 서적 등에 상당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블레즈 파스클의 팡세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라는 구절을 그의 생애 동안 수없이 인용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같은 기독교 단체가 설립한 YMCA 복싱 클럽에서 복싱을 배워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무술의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가 동성영창학교에서 퇴학당하는 바람에 이 기록은 묻혀져 최영의의 형 최영범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영범은 최영의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글러브와 샌드백을 사달라고 끈질기게 졸랐던 것으로 보아 중학교 입학 전부터 복싱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고 극진 초창기의 다른 무술들과 달리 거리와 리듬의 개념이 깊게 잡힌 것도 이 복싱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복싱 말고도 중학 시절 최영의를 사로잡았던 것은 괴력법이라는 웨이트 트레이닝 책이었는데 책의 저자인 와카키 타케마루는 일본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전파한 선구자로 개방적이었던 그는 당시 조선인들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었기에 그의 책에는 상당수의 조선인이 등장합니다. 최영희는 그의 책을 보며 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연구하곤 하였는데 최영희는 일본에 가기 위한 배를 타기 위해 들른 부산에서 책에서 본 듯한 육체를 가진 조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원래 조선인 복서 출신으로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에 입학 후 선배 야마구치 고겐을 따라 고주류 카라테를 수련, 후에 전통 카라테 유파 고주류의 전설적인 존재로 남는 인물로서 조선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와카키에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도받아 당시 동양에선 볼 수 없는 육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영희는 그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고 자신의 스승이 되어줄 것을 희망, 그 또한 자신과 공통점이 많은 어린 최영희와 함께 일본에 가 최영희가 일본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가라데를 지도해주게 됩니다. 그가 바로 최영희가 마음으로 모신 첫 번째 스승 조영주. 최영의 어린 시절 스승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그를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일본에서 최영의가 의지할 곳은 조영주뿐이었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까진 돌아오지 말라는 어머니와의 약속에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당시 일본에 남은 조선인 사회 또한 한반도와 같이 남북 이념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민족운동가 조영주는 그런 최영의를 제1조선건국 촉진청년동맹 대 제1조선인연맹의 항쟁의 중심으로 데려갑니다. 조영주는 최영의를 제1조선건국 촉진청년동맹의 간부, 훈련부장, 건설대대장, 건청 치바현 본부위원장으로 끌어올렸고 최전선에서 싸워야만 하는 최영의에게 조영주의 카라테 지도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영의는 그리하여 일본에서 같은 조선인과의 싸움과 피를 통해 실전 카라테의 기반을 닦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최영의는 미국에 가기 전까지 이 7년간의 전쟁의 나날들을 절대 자신의 무용담으로 내세우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최영희와 친교를 쌓은 무도가들과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그는 일본식 이름 오에야마 마스타츠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고 최영희는 자신과 관련된 책, 어떠한 미디어에서도 자신의 스승 조영주의 이름을 밝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영주는 일본인들에게 인정받는 무도가였으나 자신이 조선인, 한국인임을 언제나 당당히 밝혔고
무엇보다 다른 제일교민들과 다르게 절대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주는 후에 최영의의 제자들에게도 최영의와의 추억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그를 여전히 귀여운 제자로 기억하였으나 최영의는 그의 제자들이 조영주라는 스승에 대한 질문에 숨을 거둘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의의 제자들 또한 최영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 간의 진짜 역사를 알게 되었기에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최영희의 청년 시절 미국 원정기를 이해하려면 스승 조영주 말고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최영희를 미국에 데려간 인물과 최영희가 미국에 가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한 조선인 부부는 일제강점기에 오카무라로 성을 바꾸어 미국에 가 일본계 미국인 사회에 뿌리는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 오카무라 카즈오는 성장의 프로레슬러가 되어 자신의 복잡한 출신을 이용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 내 반일 감정을 내세워 악역 프로레슬러로서 성공하기로 합니다. 그가 바로 NWA 전설의 악역 레슬러 그레이트 토고입니다. 1950년대 그레이트 토고는 떠오르는 악역 레슬러였지만 당시의 미국인들은 프로레슬링이 쇼라는 것을 몰랐기에 그의 시합은 반일 감정에 분노한 관객과 폭도들로 인해 언제나 위험천만하였습니다. 그는 미네아폴리스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 프로레슬링계 3대 지역 미네아폴리스는 전미 3대 프로모터 중 하나인 토니 스티커가 활동하는 곳이었고 토니 스티커는 슛에 강한 레슬러를 중용하였기에 열리는 시합들은 언제 슛으로 바뀔지 모르는 긴장이 가득한 시합이었습니다. 슛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워크로 들어가던 당시의 레슬러들. 쇼맨이었던 그레이트 토고가 레슬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보디가드, 경기가 워크가 아닌 슛으로 전환되었을 때 자기 대신에 맞짱을 떠줄 강한 폴리스맨이 필요했습니다. 그레이트 토고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조선인 출신으로 일본에서 무역상을 하고 있는 오에야마에게 자신의 태그팀 파트너로 활동할 레슬러 한 명과 제일 한국인 사회에서 자신의 폴리스맨 역할을 해줄 사람을 구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부탁을 받은 오에야마는 당시 제일 한국인으로서 조영주에게 영향을 받아 마치의 일가로 시작해 동성회를 창설하며 세력을 늘려가게 되는 야쿠자 정건영을 만나게 되고 정건영은 흔쾌히 자신의 보디가드를 오에야마에게 소개해줍니다. 그 보디가드는 정건영과 같은 건청 출신으로 정건영과 함께 생사를 다투었던 의형제, 최영의였습니다. 최영의는 건청의 간부였으나 간부직 사퇴 후 경제적으로 빈곤해져 정건영의 문계기자 보디가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토고의 제안을 들은 최영의의 일본인 아내 후지마키 치야코는 너무나도 기뻐하였고 최영의는 그레이트 토고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もう嬉しくって地に足がつかないくらい私はもう感激して嬉しかったって、そしたらね顔色がパッと変わったんですよ少し、でも変ですねって、私は自分が選んだ人がアメリカに行くんですよっていうのは、アメリカですよあなたって、ね、日本じゃないんですよって、選抜されていって選ばれていっ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って言うんですよ。そしたらこれは妻として最高のね名誉であるし、大山家にとっても名誉だし、もう本当に余裕があったら私は赤飯炊いてもう大変な騒ぎするつもりでいたって言ったら、ね、あっけらかんとして、はあそういう見方もあるのかねって言うんです。そういうような私の性格がだから面白いでしょ。 실은 토고 선생님은 한국인이고 그 대리인도 한국인, 마치이도 한국인. 그런 라인 안에서 내가 경호원으로서 특별히 뽑혔던 겁니다. 토고가 자신의 보디가드는 아니어도 어쨌든 강렬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인간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이 좋다고. 그런 이유로 발탁되었어. 나는 원래 토고 선생님의 경호원으로 고용되어 미국으로 건너갔었거든. 미국에서 카라테를 시연해서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당신은 먹고 사는 게 막막해서 어찌됐든 돈이 궁했던 거야. 순수하게 카라테를 하고 싶어도 내세울 게 없는 환경이었던 거야. 이 이야기는 최영희가 한국인인 것을 알고 있는 그의 제자들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조영주는 최영희를 고주류 카라테 도장이 아닌 한청본부 무도장에 불러들입니다. 결국 최영희 씨는 돈벌이를 위해 그레이트 토고에게 이용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영희 씨도 미국에 깃발을 올리고 싶다는 기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선생도 최영희 씨의 미국행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로레슬러가 진검승부를 할 때를 위해 눈찌르기 같은 기술들이랑 연무로 보여줄 맥주병 자르기랑 동전 구부리기를 열심히 최영희 씨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프로레슬링을 하러 미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 토고 옆에 붙는 역할도 있었으니까요.
한두 번은 반드시 실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그때를 위해 저는 철저하게 눈찌르기와 금적차기를 연습시켰죠. 그리하여 그의 전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국 원정기는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資格いないからやったんであって多少の余裕があったらそんないかなかったです、まあそういうことですね。逃げたい気持ちがねいっぱいあったんだからもうどういういやもう全部が大きいもの、私は小170 1メーター75センチぐらいのもんでしょう。そして80キロしかないでしょう、エンドは大きいよね、15センチも私よりだけれどもね、もうあっち行ったらね力道さんぐらいのものがもうゴロゴロしてるもの、1メーター90、2メートルのものがね、そして200キロに近いやつがもういくらで見たもの。確かにね、アメリカ行って私はねプロレスと立ち会ってプロレスに、それはね無敵な空手の勢いを見せました、それは大きな理由があるんです。何ですか？それはね、空手っていうのを知らなかったから。向こうが。向こうが。今だったらそれは違うよ。 그리고 미국 원정으로부터 40년이 지난 1990년대, 최영희가 세상을 뜨고 인터넷의 보급, 발달이 가속화되자 최영희의 이 미국 원정기를 포함한 그의 일대기의 의문을 품고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본의 프로레슬링 팬들이 있었는데, 최영희와 함께 미국에 간 엔도코키츠의 잡지에서의 인터뷰가 이 싸움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오에야마군은 어디까지나 카라테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갔어. 시합 같은 걸 누구랑 했어? 정말로 오에야마군이 누군가와 시합했다는 것을 누군가 입증해보세요. 프로레슬러를 쓰러뜨렸다 어쩐다 오버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프로레슬러를 모욕하는 거라고. 엔도코키츠의 이 말에 최영희의 전설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몇몇 격투기 관계자와 극진 출신 인물들 중에서도 야스다 에이지, 카토 시게오 등이 최영희가 미국 프로레슬러와 싸우는 사진을 봤다고는 했지만 입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프로레슬링 관계자들이 엔도를 비판하며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엔도는 최영희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 공수바보 일대에서 사이드킥처럼 그려졌었고, 수없이 최영희와 관련된 취재에 시달렸었기에 인터뷰에 개인적인 원한이 담겨 있었다는 점, 무엇보다 이전의 엔도는 자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최영희가 프로레슬러와 시합을 했고 상대 프로레슬러들의 이름까지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영희가 프로레슬러와 싸운 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였고, 그리하여 코지마 카즈시, 코이즈미 에치지, 사쿠라이 야스오, 나가레 토모미, 미야타레오, 그들의 진실을 쫓는 출격전, 최영희가 죽고 12년이 지난 2006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나온 다시 쓰여진 최영희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영희가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름 마스토고의 이름이 실린 기사들을 수집하는 데 성공했고, 당시 NWA와 산하 마이너 프로레슬링 시합 기록, 신문기사, 그리고 최영희가 미국에 갔을 당시 아내 치야코와 그의 스승 조영주, 신문사 마이니치와 방총일보에 보냈던 편지, 미국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해 주간 상케이에 실린 특집 기사 등을 모았고, 그것들을 통해 알게 된 최영희의 실제 미국 원정 기간은 그를 다룬 미디어에서 묘사된 11개월이 아닌 1952년 3월 29일 오후 2시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1952년 9월 16일 요코하마 공항에 도착하는 약 반년 정도 되는 기간. 우선 프로레슬링 팬덤의 본격적인 반감을 사게 된 톰 라이스와의 시합부터 살펴보자면, 시작은 나가레 토모미의 직접 톰 라이스를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톰 라이스 본인을 자주 만났어요. 저는 오에야마 씨와의 시합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종, 처음 들어봐 그런 이야기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영희의 발자취와 톰 라이스의 시합 기록을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의 시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최영희를 인터뷰했던 사쿠라이 야스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에야마 씨가 톰 라이스랑 싸웠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오에야마 씨 본인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에야마 씨는 톰 라이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레슬러와 시합을 했는지에 대한 저의 질문에 오에야마 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스콜피온이라는 레슬러랑 싸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되묻자 레드 스콜피온이라고 했던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레드 스콜피온, 즉 톰 라이스가 아닐까 하고, 복서 출신의 털복숭이라고. 그래서 저는 당신이 싸운 건 역도상과 시합을 했던 톰 라이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오에야마 씨는 시합은 이겼지만 프로레슬링 시합을 한 것뿐이니까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953년 상반기에 약 1개월 정도
다시 미국에 가셨습니다. 시카고에서 소랑 싸운 것도 이때고 단기간이지만 샌프란시스코랑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톰 라이스랑 싸웠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953년 상반기라면 그때 톰 라이스는 확실히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합하고 있었습니다. 오에야마 씨랑 시합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톰 라이스였다면 시합은 어디까지나 워크겠죠. 사쿠라이는 여기에 추가로 당시 업계 비밀이었던 사실을 밝히는데 오에야마 씨를 모델로 한 공수바부 일대 안에 그려진 프로레슬러와의 시합은 거의 오에야마 씨 본인에게 물어본 것이 아닌 저와의 이야기가 토대가 된 것입니다. 즉 오에야마 씨 본인이 모르는 가공의 에피소드로 가득 채워진 것이 공수바부 일대인 것입니다. 톰 라이스에 관한 최영희와의 인터뷰를 친분이 있던 당시 카도 시게오와 카지와라 이키에게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고 카도는 얼마 뒤 일본에서 이뤄진 역도산과 톰 라이스의 시합 뒤에 역도산의 성장과 승부에 자신은 눈을 돌리게 한 것이 있었다. 내가 진 이유는 몇 년 전 재팬 가라테의 마스 오야마와의 데스매치에서 패한 뒤 오리엔트의 사무라이가 무서워졌다 라는 기사를 냈고 카지와라는 후에 연재한 만화 공수바보일 때에 가상의 이야기를 모두 논픽션이라 속여 연재해 최영희 대 톰 라이스의 실화를 가장한 스토리를 완성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화 공수바보일 때를 토대로 한 대필 자서전, 국내 미디어, 만화 등에는 말을 맞추듯 톰 라이스와의 에피소드가 정사처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프로레슬링 전문가들은 최영희의 시합 영상이 남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변호해 주었는데 당시의 프로레슬링은 복싱 등의 스포츠 단체와 달리 레포트북이 없고 서커스쇼 같은 볼거리 취급이었기에 NWA의 인류 선수들이 아니라면 공식 레코드를 남기는 일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 그레이트 토고의 시합 기록조차 자기네들이 미국 프로레슬링 매니아들에게 부탁하여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 정식 레코드로 남기기도 했다는 것.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역두산과 키무라의 기록, 영상이 남은 건 그들이 활동하던 지역이 일본계 동양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최영희가 주병진 쇼에서 이야기한 이 이종격 투기 시합은 도대체 어디서 했던 걸까요? 영희는 아메리카에서 몇 번이고 편지로 활약을 알려왔다. 조선생님, 5월 9일 디랜드에서 연일 시합이었고 어제도 이겼습니다. 내일 아침 시카고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아이오와주의 찰젤이라는 인구 2만 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 오늘 밤은 시합한 것 중에 가장 지쳤다고 느꼈어. 내일 또 이 마을에서 80리는 떨어진 곳에서 시합해. 최영희는 그레이트 토고의 시합 일정이 비어있을 때도 아내 치아코, 스승 조영주, 신문사 등에 보낸 편지에서 시합을 했다고 적었는데 프로레슬링 관계자들은 당시의 미국에서 열리던 AT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AT쇼는 19세기 중반 미국 서부 개척 시대부터 행해지던 카니발 흥행쇼로 AT쇼의 주된 벌거리는 서커스와 프로레슬링, 그리고 프로레슬러 대 프로복서, 혹은 유도가 등의 이종격투기 시합이었습니다. 당시 메이저의 NWA를 제외한 다른 프로레슬러들의 무대는 AT쇼 중심의 서커스 무대였고 최영희가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한 프로레슬러들의 사진이 대부분 AT쇼 등의 서커스 무대에서 활동했던 프로레슬러였기 때문에 그가 AT쇼 등의 서커스 카니발에 나간 건 확실하다고 보았고 이 이야기는 미디어 등에 알려진 이야기와는 달랐지만 최영희의 주변 인물들, 최영희 본인이 생전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미국에서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서커스에 나갔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물구나무석이나 자연석 격파 같은 게 대호평이었어. 콜라나 맥주병을 수도로 베는 것도 나는 서커스에서 해서 인기를 얻었다. 프로레슬러나 권투 선수와의 경기도 대부분 서커스에서 했다. 물론 전승이다. 서커스 경기는 프로레슬링처럼 승부 조작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의 동무대였다. 그리고 극진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에게서 최영희가 복스와 싸운 이종격투기 시합을 봤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나카무라 요리나가 일본 1세대 종합격투가로 슈토 체육관의 지도사범이었던 그는 브루스리에 대한 동경으로 절권도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는 거기서 댄 이노산트를 만나 절권도를 일본에 가져오게 되고 90년대 미국에서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힉슨 그레이시를 포함 다양한 격투가, 무도가 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힉슨의 친형 호리온 그레이시의 아카데미에서 보조 지도원을 하고 있는 동양계 미국인 미치 야마시타를 만나게 되는데 당시를 회상한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40여 년 전 중학생 때 미치 야마시타 씨가 TV에서 봤대요. 오에야마 총재는 도복 차림으로 링에 올랐고 상대는 몸집이 큰 복서. 오에야마 총재는 맨손으로 묵직하게 허리를 숙여 자세를 취하고 푸더크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주의를 장신의 권투 선수가 잽을 내면서 푸더크를 사용해 도는 전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서가 상당히 빠른 펀치를 내서
오에야마 총재는 버틴 채 틈을 엿보는 전개가 계속되었는데 그 가운데 좀처럼 뛰어들 수가 없어 오에야마 총재는 꽤나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에야마 총재는 기다림에 지친 듯 상대를 향해 점프. 이것은 앞으로 날카롭게 뛰어든 것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지요. 뛰어들자마자 권투 선수의 바디에 무려 관수를 일격. 명치의 장렬에 단 한 방이 권투 선수가 KO되었다고 합니다. 야마시타 씨는 그레이시 주짓수를 하고 있어서 가라테나 타격계 격투기는 잘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그 경기만큼은 대단했다. 그것은 대단했다라고 마스 오야마에 관해서는 격이 다른 존재로서 존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텐드가 실제로 싸웠을 때의 모습을 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신 것 같아요. 야마시타 씨는 격투기 전문가로 입장도 있는 인물이며 게다가 입장으로서는 가라테의 라이벌로 있는 인물, 그런 그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오야마 시게루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오야마 총재님의 현역 시절은 관수는 거의 눈을 노렸었어. 우중단 역지르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그것을 맞고 서 있는 인간은 없을 것이라고 할 정도의 위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권이었겠지. 최영희가 일본에 돌아온 1년 뒤인 1953년 주간 상케이의 특집 기사에서 최영희가 밝힌 본인이 싸운 프로레슬러 중 이름을 기억하는 건 2명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상금을 걸고 시합한 조지 베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싸운 유도 챔피언 출신의 딕 리르. 여기서 최영희가 밝힌 조지 베커와의 시합 내용은 우리에게 낯이 익습니다. 링에 오른 그에 대해 나는 무심코 그의 힘과 기술을 오산했다. 지금까지 싸운 상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덩치만 컸지만 조지 베커는 나와 비슷비슷한 체격이다. 이 남자도 기껏해야 1, 2분 안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 방심했다. 그의 출발은 대단히 빨라 탁탁 재빨리 나의 왼쪽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펀치를 넣어왔다. 이것이 멋지게 나의 왼쪽 턱의 장렬함과 동시에 나의 몸은 링 밖으로 휙 날아갔다. 서서히 일어났지만 링에는 그 조지 베커가 호시탐탐 내가 링의 가장자리에 손을 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생각대로 뛰어들면 결국 내 생명의 등불은 꺼져버릴 게 분명. 적의 혀를 찌르고 그의 배면에서 링에 뛰어오름과 동시에 등 앞에서 주특기의 찌르기를 한 방. 그가 이쪽으로 향하는 순간 몸이 무너지는 것을 노려 오른 무릎으로 그의 고환을 걷어쳤다. 최영희와 조지 베커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과 조지 베커의 프로모터 짐 크로켓과 단체 흥행에 참가하는 기사는 발견되었지만 이 시합에 대한 완벽한 입증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레슬러 딕에 관해서 코지마 카즈시의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카지오라의 동생이자 최영희의 제자였지만 극진에서 제명된 마키 이사오가 그의 자서전에서 과거 최영희와 시합했다는 프로레슬러 딕 리르가 실제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하자 최영희가 진지하게 화를 내고 너무나도 억울해하며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책이나 기사를 내달라고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딕 리르는 정말 있어. 나는 실제로 싸웠으니까. 나는 아메리카에서 몇 명의 프로레슬러랑 싸웠어. 이건 진짜야. 근데 아메리카인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진 않으니까 얘가 누군지 저게 누군지 판단할 수 없어. 신문기사만이 나와서인데 그런 게 있으면 나는 잘 스톡하고 있어. 신문에 실리지 않은 걸 어쩌겠어. 자료가 없으니까 거짓이다. 라고 정해버리는 건 분통 터져. 얘가 딕 리르라고 생각해. 체격이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아마 이거겠지. 코지마는 거절하였습니다. 내 명령을 정면에서 거절한 건 아시아라랑 코지마뿐이야. 그는 제자로서 최영희를 존경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 역시 최영희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레슬링 전문가들은 이를 흥미롭게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최영희의 편지, 기사 등의 이름이 딕 리르, 딕 레리 등으로 기억에 따라 바뀌는 것을 참고하여 당시 최영희의 영어 실력을 놓고 봤을 때 이름을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エンドは私よりも少し英語ができるのよ、間違いなくエンドがねサンドウィッチをね頼んだのに、持ってきたのはアイスサンドウィッチじゃなくアイスクリームアイスサンデーを持ってきたわけよ、これが違うよっていうことが言えないんだね。いや、そう言えないんだよ。私も言えないし、朝を足しながらそれを黙って全部見てるから。 프로레슬링 전문가들은 D, R 이니셜이 들어가는 프로레슬러들을 찾아내 그들의 시합 기록과 최영희의 발자취가 겹쳐지는 레슬러를 추려냅니다. 그러자 최영희가 딕 리르라고 주장한 류 뉴먼과 굉장히 닮은 체격의 한 인물이 등장했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에게 맨손 격투기를 지도했으며 유도 미드퍼시픽 챔피언 출신의 14년 동안 125경기에 실격패한 남자. 그의 이름은 딕 레인지입니다. 최영희와 엔도 코키치를 미국에 데려간 그레이트 토고의 당시 마케팅 전략은 유치하면서도 간단했는데 자신들을 친형제인 토고 브라더스라고 관객에게 소개한 후
막내 마스토고가 링 위에서 카라테의 연모, 격파, 관객에게 망치로 손을 때려보게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 막내가 이 정도인데 형들인 우리는 얼마나 강하겠어라는 식으로 관객들에게 어필하였고, 동시에 상대 레슬러들과 그들의 폴리스맨에게 우리와 계약대로 시합하지 않으면 내 막내 동생과 싸워야 한다라는 무언의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영희는 그레이트 토고와 함께 미네아폴리스에 진출합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그레이트 토고는 딕 레인즈와 시합이 잡히게 되는데, 그 시합의 특별 심판은 전 복싱 세계 챔피언 잭 댐프시였기에 보통의 이벤트는 아니었다고 추정됩니다. 아, 그리고 언젠가 프로레슬러를 때려눕힌 후 곧바로 2박스에 달하는 맥주병목을 손날로 날려버리자 어떤 중년 한 명이 다가와 손을 잡으면서 당신은 신의 손이요, 언젠가 당신의 손을 잡았다는 것을 아들한테 자랑해야겠소 하고 돌아갔다는데, 아, 글쎄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년이 미국 프로복싱사의 전설적인 KO 왕 잭 댐프시였다는 것이야. 그레이트 토고와 딕 레인즈는 이 시합이 서로와의 첫 시합이었는데, 서로가 첫 시합인 레슬러들은 시합 며칠 전에 만나 앵글을 조정하는 게 당시의 상도였습니다. 딕 레인즈는 미네아폴리스의 프로모터 토니 스티커의 폴리스맨이었는데, 당시 지역단체의 폴리스맨은 타 지역에서 진출해온 선수가 관객들 앞에서 지역의 메인 선수를 쓰러뜨릴 수 없게 미리 또는 돌발 행동 시 밟아버리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앵글 조정은 양측이 고용한 폴리스맨의 충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딕 리르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뭐라냐면, 나는 여기 프로레슬러이면서 이곳의 유도 챔피언이다. 별것도 아니잖아 이런 잽 따위. 그래서 결국 그 딕 리르랑 싸우게 되었습니다만, 검지랑 중지 두 개로 그의 얼굴 아래부터 눈을 찔러 올렸다. 앗 하고 그의 양손이 그의 눈을 가렸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오른 무릎으로 그의 고환을 꽝 차올림과 거의 동시에 오른 주먹을 그의 두터운 가슴에 먹였다. 찌르기를 넣었다. 한 번, 단 한 번. 그는 반격도 못하고 앞으로 쓰러졌다. 최영희가 싸웠다고 밝힌 날, 1952년 5월 3일. 그레이트 토고와 딕 레인즈의 실제 시합 날짜, 1952년 5월 7일. 최영희가 세상을 뜨고 12년 후, 그의 제자들조차 믿어주지 못한 딕과의 만남은 애석하게도 프로레슬링 관계자들로 인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대결이 있었다면 어떤 저 탐라이스라고. 톰 라이스. 톰 라이스. 예, 우리 발음은 톰 라이스라고. 자, 그럼 최영희는 왜 주병진 쇼에 나와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우린 이 왜곡된 역사의 원흉, 카지와라 이키의 진실과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지와라 이키, 이 남자의 어린 시절에 대한 소문은 이러합니다. 굉장히 허약 체질에 주변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 그리고 어른이 된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누구나 강한 사람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언젠가 버리거나 잊게 되죠. 하지만 카지와라 선생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소년의 마음을 언제까지고 간직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소개로 오에야마 마츠타츠라는 남자를 알게 되어 그를 진심으로 동경하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영희 같은 힘을 손에 넣을 방법은 영향력 있는 작가, 만화 원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전 일본 만화계에선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전략을 보여주는데, 스포츠 만화에 실제와 똑같은 지역, 단체, 기업을 등장시켜 현실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가상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려 독자의 몰입도와 감정이입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손에서 거인의 별, 타이거 마스크, 내일의 조 등이 탄생했고, 그와 그의 만화는 일본 스포츠 만화의 교과서, 아버지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강함에 대한 그릇된 열망은 사그라들 줄을 몰랐고, 최영희와 스승과 제자 관계를 뛰어넘은 동등한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영희에게 관장님의 일대기를 만화로 그려보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최영희는 이를 흔쾌히 수락합니다. 최영희에겐 아직 그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성실하고 예의 바른 소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명의 카지와라 씨를 오에야마 선생님은 장래 오에야마 도장을 선전시켜줄 사람이니까 라고 이 시기부터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그 선견지명은 십수년 후에 증명된 것이지만, 오에야마 선생님은 카지와라 씨가 가라테를 쓰는 주인공이 활약하는 소설을 써주길 바랬던 것 같다. 내가 도장 밖에서 실전 싸움을 하면 오에야마 선생님은 카지와라 씨를 불러 내 실전담을 하나하나 취재시켰다. 카지와라 씨도 흥미를 가지고 실전에서 어떤 기술이 유효한가, 다수를 상대로는 어떻게 싸워야 좋은가 등을 열심히 나에게서 취재했다. 그러나 작가로서의 연속적인 성공은 카지와라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는 창작자로서의 금기를 깬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허구와 실화가 적절히 섞인 만화를 논픽션 실화라고 속여 먼저 세상에 선보이고, 허구였던 부분을 뒤에 현실을 조작하여 맞추는 것.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논픽션 실화, 전설을 만들어내고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원동력으로
막대한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1981년 그는 애니메이션 타이거 마스크 2세가 방영한 3일 뒤 일본 프로레슬링계에서 손꼽히는 운동 능력을 가진 사야마 사토루에게 타이거 마스크를 씌워 데뷔시키는데 당시에 만화 속 주인공이 실제 링에서 싸우는 모습에 흥분하지 않을 남자아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 전략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최영희의 일대기를 그린 공수바보 일대. 사실을 사실인 채로 완전히 재현하는 것은 아무리 유쾌하고 즐거운 가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훨씬 곤란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담이며 이 남자는 존재한다. 우리는 진지하고 또한 냉정하게 이 남자를 응시해. 그리고 그 가치를 독자에게 묻고 싶다.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명문으로 시작하는 이 만화는 수많은 허구와 왜곡과 함께 곧 최영희의 진짜 역사가 되었고 일본 무도계를 넘어 일반인에게까지 최영희를 널리 알리게 되는데 국내에 알려진 사실은 극진회관 2대 관장 마츠이 쇼케이, 신극진회관 현 대표 미도리 켄지 등의 극진의 유명인들도 이 만화를 보고 극진에 입문했다 정도지만 실제 이 만화의 영향력은 만화가 연재된 직후 극진회관의 하루 입문자는 100명을 넘었고 수련생들이 도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남은 인원은 복도와 옥상, 도장 앞 길바닥에서 수련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국 각지의 지부도장 설립으로 이어졌고 카지와라는 극진회관의 통신교육 사업 마스 오우야마 가라테스쿨을 건의 최영희를 교장으로 내세워 1년에 2만 명이 넘는 신규 가입자를 기록하게 되지만 사업의 실제 경영자는 카지와라의 친동생 마키 히사오였습니다. 최영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부장과 문화생들의 자신과 총본부에 대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잡지 근대공수를 발매하게 되는데 무도단체가 기관지를 발행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없던 당시 일본에 나온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최영희가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밑에 사람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잡지의 발행권을 갖게 된 사람 또한 카지와라의 친동생 마키 히사오. 이 잡지는 위에 소개한 마스 오오야마 카라테 스쿨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판매되게 됩니다. 최영희는 카지와라를 통해 막대한 이익과 명예를 얻었지만 카지와라는 보이지 않는 끈을 그의 손발에 묶고 있었습니다. 허구와 과장이 섞여 있다 해도 어차피 만화니까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 누구나 자신이 훌륭하게 그려지면 기쁜 법이야. 허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극진도 가공의 세계에 말려들게 하고 말았어. 이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이미 만화 안에는 하나둘 내가 한 말이 등장하는 거야. 대산배달담으로써 말이야. 그건 내가 실제로 한 말인 거 아니겠어.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려면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카지와라와 연은 끊고 공수바보 일대를 끝내. 그건 사실이 아니라 가공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공표하거나 카지와라의 방식에 맞춰가는 것. 그 무렵에 난 카지와라와 결별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한때는 오야마 선생님과 카지와라 씨가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비즈니스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공수바보 일대로 인해 극진의 이름이 세간에 정착했다는 의미로서 카지와라 씨의 공적은 커. 하지만 저로서는 그 시절의 극진도 오야마 선생님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공수바보 일대가 히트치고 있던 시대, 총재님은 확실하게 주인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총재님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어버렸어. 표정도, 말하는 방식도. 물론 그게 총재님의 본질은 아니야. 프로레슬러 따위랑 사귀고 지낼 필요 없다고. 빨리 카지와라 형제랑 손을 끊고 무도 카라테를 표방했던 원래의 총재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본인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그의 제자들이 눈치챘을 땐 이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카지와라는 극진의 세계선수권 대회를 지상 최강의 가라테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하여 개봉하기 시작했고 흥행 수익이 당시 30억엔을 가볍게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화는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극진의 모든 마케팅은 카지와라의 손을 거치게 되었고 최영희는 어떻게든 극진회관에 타격을 입히지 않고 이상적으로 카지와라와 손을 끊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카지와라는 일본 격투기판 그 자체를 집어삼키기 위해 극진을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카지와라는 더 이상 종이에 만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카지와라는 극진이라는 연필을 쥐고 현실의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카지와라는 1970년대 후반 당시 극진 최강의 외국인으로 평가받던 윌리 윌리엄스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카지와라의 계획은 윌리 윌리엄스를 안토니오 이노키와 싸우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극진회관 대 신일본 프로레슬링의 대립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하지만 최영희는 윌리가 프로레슬링 무대에 서는 것을 반대하였고 타르시합 출전 금지라는 조항까지 만들어 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카지와라에게 더 좋은 전개를 만들 수 있는 복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79년 11월 제2회 극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카지와라는 최영희에게 공식 석상에서
일본 선수가 우승하지 못한다면 배를 가르겠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윌리 윌리엄스는 압도적인 강함을 뽐내며 준결승에 진출. 이대로 윌리가 우승해버린다면 최영희가 배를 갈라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카지와라는 그렇게 심판진을 불러내 최영희의 명령이라며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윌리의 반칙패로 시합을 끝내라고. 이 당시 와세다 대학 극진 동호회는 시합 전에 윌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알 수 없는 위화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수많은 선수 중 윌리만 개인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윌리의 대기실을 찾아가자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만취한 상태. 대기실 바닥에는 10캔이 넘는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준결승 시합 윌리 윌리엄스 대 산페이 케이지. 주심은 극진의 호랑이 소에노 요시지. 경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당시에 개정된 룰은 상대의 옷깃을 잡고 공격하는 행위가 반칙이었는데 윌리는 시작하자마자 산페이의 도복깃을 잡고 복부에 무릎차기, 주심의 주의, 최영희와 카지와라 그리고 소에노의 협의. 경기가 속행되자마자 윌리의 똑같은 도복깃을 잡고 무릎차기, 주심의 경고, 윌리의 반복, 주심의 반칙패 선언에 의한 윌리의 실격패. 경기장은 영문을 알 수 없어 잠시 술렁이었지만 당시 이 승부 조작에 의문을 품은 사람은 윌리의 대기실을 방문했던 와사다 대학 학생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진의 유명 지부장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진회관 그 자체와 스승 최영희에게 의문을 품게 되고 외국인이었지만 자신들의 제자이자 사제였던 윌리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술에 취해 미친 척을 하였고 그러면서도 상대 산페이의 몸에 데미지가 남을 공격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물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진회관의 지부장들 사이에서 친 카지와라파와 반 카지와라파의 세력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윌리는 승부 조작을 했고 거기에 나는 가담했고 대회는 실력으로 산페이를 꺾은 나카무라 마코토가 우승했다. 일본의 위신은 지켜졌고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오에야마 관장은 배를 가르지 않았다. 폐회식 그리고 리셉션 파티와 행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에야마 관장은 시종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나는 인내심을 가졌다. 그러나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혼자 울었다. 소리치듯 목이 쉴 때까지. 나는 목 놓아 울부짖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믿는 극진 가라테는 끝났다. 내가 스승으로 추앙한 오에야마 마스타츠는 최악의 사기꾼이다. 총재님이 윌리의 승부 조작에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총재님은 준결승에서 산페이가 윌리의 스태미나를 소비시켜 결승이 마코토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카지와라 씨가 이노키전의 이슈모리를 위해 만들어낸 일인 것입니다. 총재님이 알게 된 건 모든 것이 결정된 뒤였습니다. 시게루 선배랑 소에노는 카지와라 선생으로부터 총재의 지시라고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윌리 윌리엄스의 반칙패는 이노키와의 시합을 위한 스토리상의 명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노키랑 싸워 파문당할 거 프로레슬링식으로 날 띄워보자고 생각했다. 이 시합은 실전 시합이 아닌 이종격투기를 가장한 프로레슬링 시합이었지만 윌리의 세컨드로 참가한 인물들은 오에야마 시게루, 쿠로사키 켄지, 소에노 요시지, 카지와라는 극진 측과 안토니오 이노키에게 다른 시합 결과를 알려주었고 약속을 어긴 이노키에게 분노한 극진 측 세컨드가 프로레슬러들을 습격하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후에 몇몇 일본 격투 만화에서 소재로 사용하는 가라테 대 프로레슬링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윌리와 이노키의 시합도 그렇습니다. 전부 총재님이 모르는 곳에서 카지와라 씨 주도로 결정되고 있었던 것. 맹세하고 말하겠습니다만 윌리와 이노키의 시합도 총재님은 끝까지 반대의 입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완전한 카지와라 씨의 독단입니다. 쿠로사키 선생님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힘의 관계에서 카지와라 씨의 방식을 참고 따를 수밖에 없었고 쿠로사키 선생님도 비즈니스적으로 얽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에야마 선생님도 나도 비즈니스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것. 2년 뒤 1981년 2월 23일 극진회관 지부장들로부터 카지와라와 그의 동생 마키 이사오의 제명을 요청하는 결의서가 도착하고 최영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1983년 3월 19일 카지와라 이키와 마키 이사오는 극진회관에서 제명되었고 카지와라와 친분이 두터웠던 아시아라 히데유키와 소에노 요시지는 1980년 9월에 먼저 극진회관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카지와라가 극진회관에서 제명되고 5개월 뒤 1983년 8월 8일에 카지와라에게 괴사성 극중 췌장염이라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거듭되던 알코올 의존과 폭음, 폭식이 더해져 망가진 장기에 4번의 수술을 거친 끝에 1987년 1월 21일 만 5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에노 요시지는 더욱 깊이 최영희를 원망하게 됩니다. 카지와라 선생님의 장례식에는 출판 관계자는 물론 많은 격투기 관계자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오에야마 마스타츠의 모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에게 사회에서 사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의가 아닐까? 그렇다면 인생의 큰 매듭에 해당하는 관혼상제에서 의를 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오야마 관장은 카지와라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하등의 추도의 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다가서고 없어지면 쉽게 버린다. 그 인간의 마지막을 지켜보는데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카지와라의 망령으로부터 극진회관이 다시 무도단체로 돌아오는 데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수바부 일대에 의한 선전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이걸로 인해 극진회의 모습이 크게 기울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지와라 씨와 갈라진 후 극진회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마지막까지 본질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오에야마 선생님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최영희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인 자신의 인생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 말기암의 고통과 극진회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신의 그림자 안에 가정을 꾸린 이들을 위해 폐암의 고통과 싸워나갔습니다. 일본에서 이분이 나의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벌써 90세 가까이 되셨어. 하지만 건강하시지. 이러니 저러니 50년도 전부터 함께한 사이입니다. 이곳의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냉면 맛은 최고야. 지금의 한국에도 이런 맛있는 냉면은 쉽게 먹을 수 없어. 너 임마 제대로 안 하면 딸이랑 극진에서 쫓아낸다. 멍청한 자식. 나 있잖아. 결혼에도 실패했고 딸의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둘째 셋째는 미국에 보냈더니 전혀 돌아올 생각을 안 해. 첫째 딸은 시집 보냈다고 생각했더니 이혼하고 또 어디선가 말벽다구 같은 젊은 놈을 데려왔어. 별 수 없으니까 지부장을 시키고 있지만 뒤에서 이런 짓 저런 짓 하고 있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자기가 이대라고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예전에 극진이었으면 정도 같은 건 진작에 부셔버렸어. 쿠로사키나 아시아라 소에노가 있었다면 이시의 모가지는 날라갔어. 근데 어째 지금의 극진에 이시의 목을 가져올 만한 위세 좋은 놈이 없지 않은가. 그래봐야 로야마 정도야. 지부장은 자신의 재산을 부풀리는 거에 기를 쓰고 있어. 산베이도 마코토도 시합장 위에서밖에 싸울 줄을 몰라. 지금 와서 쿠로사키나 아시아라한테 돌아와 달라고는 말 못해. 나는 후라곤의 사우나에서 다시 소에노와 만났지만 한 번 극진을 나간 사람을 되돌리는 건 간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극진은 죽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부장 정년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60이 되면 은퇴하는 거야. 올해 안에 지부장 정년제를 실시합니다. 그것밖에 극진을 이어나갈 방법은 없는 거야. 오에야마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8년 전 나에게 극진회관에 돌아와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의 지도자에게 그때의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당시에 나는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기에 복귀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오에야마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선생님의 뜻은 너무나 감사했다. 오에야마 선생님은 자신이 전했던 카라테의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고 계셨다. 대회 룰에 기인한 기술이 아닌 룰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오에야마 선생님의 기술의 전승을 바라고 계셨던 것이다. 고다, 오에야마에게도 너희가 쓴 약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어. 마츠이는 카라테의 실력이 발군이고 머리가 좋아. 하지만 그에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마츠이가 너무 젊다는 겁니다. 젊다는 것은 좋은 거야. 하지만 너무 젊어서 머리가 좋은 인간은 때때로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만들어버려. 30의 인간에게는 30에 걸맞는 머리의 지혜가 있어. 40에는 40의, 50에는 50의 분별력이 있어. 그러나 마츠이는 30이면서 40, 50의 지혜를 쓰게 해버리고 말아. 그게 때로는 압제가 되어버려. 정의 없는 힘은 압제가 돼. 만약 마츠이가 독주할 때는 이 말을 전해주길 바래. 마츠이야말로 극진 카라테 최고의 명수니까. 지금부터의 극진은 젊은이들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허나 젊은 사람은 때로 폭주해버려. 그걸 제지하는 게 늙은이의 역할입니다. 고다에겐 인망이 있어. 그래서 그에겐 사람이 모여. 로야마는 오야마 도장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무도 카라테의 화신입니다. 이 둘이 젊은이들을 도와나가는 것에 내일의 극진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선두에 서는 게 마츠이인 거야. 최영희는 세상을 뜨기까지 자신의 제자 누구에게도 자신이 말기암의 시한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카지와라가 죽고 7년 뒤 1994년 4월 26일 최영희도 세상을 뜨게 되었고 이번엔 최영희의 장례식을 찾은 소에노 요시지는 깨닫게 됩니다. 최영희 그가 얼마나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았는지와 자신 또한 그저 최영희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장례의 운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 제대로 된 장의사에게 위탁하고 있었는지조차 나는 의심했다. 부의금을 가져갔으나 부의 답례가 없다. 부의금이 없어졌다는 소문도 그 자리에서 나돌 만큼 이런 칠칠치 못한 장례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망인 치아코 여사는 마치 정신 나간 듯 웃고 있었고 그녀를 지켜야 할 세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오야마 관장이 화장한 후 부인 치아코로부터 손바닥에 올릴 정도의 뼈를 분골해 받았다. 이후 나는 오야마 관장의 뼈를 몸에서 떼지 않고 살아왔다. 나는 매일매일 투덜투덜거리며 오야마 관장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등신 양아치 꼬맹이인 것이다. 그리고 올해 2021년 7월 그 누구도 모르고 있던 사실 하나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세상을 뜨기 40일 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최영희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외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해야만 하는 복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뜨기 전 최영희가 찾은 곳은 카지와라의 장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최영희는 무겁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 병중이야. 의사에게 지금 결혼식에 가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나왔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의 장남의 결혼식이 오늘 있어. 그니까 나는 만약 이걸로 죽게 되더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됐다. 무언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꼭 나에게 상담해다오. 나와 카지와라 선생은 그런 관계이니까 꼭 상담하러 와다오.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애증의 제자에게 아직 생명이 조금 남아있는 최영희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용서였습니다. 카지와라의 장남의 결혼식이 있고 40일 뒤 1994년 4월 26일 최영희는 숨을 거둡니다. 한 사람의 죽음과 두 사람분의 유언장. 이 죽음은 생물학적으로는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두 사람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일본인 오오야마 마츠다츠와 한국인 최영희. 그가 일본으로 귀화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려졌지만 그의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와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최영희는 1960년대 극진회관 설립을 위해 일본 정치인들에게 손을 빌리고 있었는데 최영희 씨는 1960년대 초기 사토 에이사쿠 씨의 보디가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걸로 당시 돈 500만 원 이상을 극진회 빌딩 건설 자금으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1964년 극진회관 설립 후 사토 에이사쿠 등에게 귀화를 제안받았으나 그는 분명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희와 친교가 두터웠던 태권도 창시자 최영희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1966년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쿄에 들렀습니다. 내 친구가 최영희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야마 마스타츠는 조선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아주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 삶의 대부분을 제일 조선인으로 지내왔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서 그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막게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의 카라테 공적을 기리고 그리고 그의 한국에 있는 동생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은 그와 같은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해주었다면 그의 이름은 한국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오야마 사범은 내 말을 잘 이해했다며 집에 가서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다음날 아침 나는 오야마 사범의 친한 친구인 이성우 씨로부터 전날 오후 나와 오야마 사범이 이야기를 한 후 오야마가 이 씨를 방문한 것을 들었습니다. 오야마 사범은 이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일본에 왔다. 사토 에이사쿠 총리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 사토 총리가 자신에게 일본인이 되라고 권했다. 이 씨와 이야기한 후 저는 오야마 사범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야마 사범을 한국에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울과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태권도 연무회를 기획했어요. 그리하여 1967년 10월 최영희는 최영희와 고향 땅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작년 10월 28년 만에 귀국했네요. 선조님도 성묘를 했어요. 거기에 전북대학교장을 하고 있는 큰형과 형, 동생, 누나와 가족들과 만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만 각지의 명사분들의 환영에 난처했습니다. 28년 만에 만난 가족들과 되살아나는 고국에 대한 기억,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원래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일정은 3주로 연장되었고 그 후 그가 죽기까지 1년에 2번 이상의 한국 방문을 빼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매년 8월이랑 1월에는 제사를 위해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게도 일본으로 돌아간 최영희는 바로 그 다음해 1968년 일본인으로 귀화합니다. 최영희의 28년 만의 귀국은 조국에 대한 그의 애국심과 결속력을 강하게 함과 동시에 일본인으로의 귀화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까요? 우리는 그의 고향을 방문했고 그는 동생, 친척들과 재회했습니다. 저는 또 KBS에 그의 인터뷰도 기획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그는 김포공항에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최 장군 용서해주세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는 이런 환경에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일 것을 맹세했습니다. 제가 형이었고 그가 동생이었어요. 이 모순된 사실의 진실을 알기 위해선 시간을 한 번 더 20여 년 전 과거로 돌려봐야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폐망 이후 행정부가 마비된 일본. 일본엔 240만여 명의 조선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대다수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나 배를 구할 수 없던
귀국하여도 기댈 곳이 없는 50만여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남게 되는데 그들에겐 조선의 관청을 대신하여 조선인이 신청하면 호적 등본을 발행하는 기관이 존재하였습니다. 종전 직후 일본 국민이나 제1조선인은 GHQ의 지휘 아래 배급제도에 의한 일일의 식료품을 배부받았습니다. 호적에 따라 식료품의 양이 결정되었기에 배급을 많이 받으려고 위조 호적을 만든 제1조선인이 있었습니다. 호적은 간단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름 한 글자를 바꾸거나 생년월일을 바꾸는 것으로 전혀 다른 호적이 되는 겁니다. 호적의 작성이 자기 신청이었던 탓에 결과적으로 복수의 호적을 가진 조선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후 일단 조선에 돌아갔지만 생활고로 인해 다시 일본에 밀항해 온 사람들도 많아 일본에 도착한 후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바꿔 호적을 신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영희 또한 익히 알려진 1923년 6월 4일 출생의 조선인 호적 등본을 만들어 그의 일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967년 28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과 함께 호적에서 파할 것을 각오했던 일본행. 그러나 어느새 77세가 된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국 호적에는 그도 예상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신청한 조선 호적에 기입되어 있는 최영희는 1923년 6월 4일생, 기혼, 아내 후지마키 테루코. 한국인 호적에 기입되어 있는 최영희는 1922년 6월 4일생, 미혼.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었고 이는 자신의 조선 호적을 귀화시켜도 한국 호적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본래라면 자신의 나라에서 호적을 말소해야만 하는 귀화 절차도 조선 국적인 최영희는 외국인 등록증을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기에 일본에 돌아온 최영희는 간단하게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었고 그의 일본인 아내와 그 사이에 태어난 딸들도 그를 따라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 귀화 처리됩니다. 오에야마 선생님도 그 마음이 변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에야마 선생님은 일절 귀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귀화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하셨어요. 저도 국적을 바꾸라고 권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귀화하는 건 할 수 없다고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더니 그건 귀화가 아니라고. 너 자신이 변하는 게 아니란다. 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 편의적으로 말해. 그런 거라고. 그리고 최영희는 1970년 홍순호라는 한국인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어머님이 일본에서 유학 가실 때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어머님은 24세, 아버님은 45세였습니다. 사실 아버님에겐 어머님을 만나기 전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본 사람이어서 집안 어른들이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데려오자 집안 어른들이 비로소 인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었으니까요. 1974년에 제가 태어나자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귀국 후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공식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인인 그녀와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아들들은 1922년생 한국인 최영희의 호적에 입적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부가 생기기 이전부터 제1조선인을 위한 호적을 만드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영희 씨처럼 한국의 가족은 한국의 호적에, 일본의 가족은 일본의 호적에 넣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죽었을 때 유산 상속의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한일의 유족들 사이에 생기는 유산 문제의 조정,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최영희 또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200만 문화생의 극진에 간 관장, 국제활동 시 총재라 불렸던 그의 명성과 다르게 그는 상당히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최영희가 진단받은 병명은 원발성 폐악성 종양. 그가 세상을 뜨기까지 한 달간의 기록은 애석하게도 그의 유가족들이 아닌 최영희의 비서 와타나베 야스코의 비서일지와 최영희에게 왕진을 하며 링겔 주사를 놔준 친분이 두터웠던 의사 우메다 요시하루의 증언, 그리고 세이로카 국제병원의 담당 의사 타나카 준타의 진료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 한 달간 그의 일본인 딸들은 그와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고 그의 한국인 아들들은 그와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의사지만 전문 분야 외의 것이었으므로 수술을 하는가,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제를 쓸 건가, 어떤 치료법이 적절한지 등의 이야기를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술 가능한 상태가 아닌 진행성의 폐암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항암제를 쓸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연명 가능하다면 해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연명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오오다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 부친이 이 암이라면 저는 항암제를 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요법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리고 다음날 29일 최영희는 퇴원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담당 선생님께 가서 대중요법이라면 제가 치료를 진행할 테니 퇴원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물론 퇴원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지실 테니 그때는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재님께 그 정도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자택에서 치료 받으시겠어요? 라고 물으니 응 그러고 싶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부탁해가 아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나 태어나고 싶으셨던 걸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월 1일 자택에서 요양하던 최영희는 한 번 더 극진회 간 총무부 4층의 개인실로 몸을 옮깁니다. 총재님의 자택에는 사모님과 가정부가 계셨습니다만 사모님은 요리나 간병이 서툴어 총재님에게 오이즈미의 자택은 결코 편한 장소가 아니었던 듯합니다. 총본부라면 내제자나 비서들이 세세하게 돌봐주니까 어떤 의미로 어쩔 수 없이 총본부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겠죠. 본래는 자택에서 조용히 쉬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20년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10년은 살고 싶어. 선생, 어떻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저에게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신회관을 세우는 것과 공수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이 내게 남은 과제라고 이날도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장녀에게 불려 세워졌습니다.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담당 의에게 들은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당신 자신이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봐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친딸이니까 제발 물어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세이로카 병원에 가지 않고 그대로 오사카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이로카 병원에 전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담당의가 받지 않았답니다. 조금 유감이었습니다. 그날 총재님이 얘기하고 계셨던 건 15일의 내제자 입묘식에는 무슨 일이 있든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기침과 가래를 어떻게든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링거를 놓으러 오겠다 답하고 돌아갔습니다. 총재님이 본부의 4층의 창문에 만개한 벚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생 봐달라고. 이 벚꽃 아름답죠? 라고. 밑에 층에서는 제자들의 기합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소리를 듣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 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된다고. 그 장면은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호사를 데리고 진료를 하러 갔습니다만 그때도 마취를 중심으로 신해관을 만들어 공수백과사전을 완성하지 못하면 죽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정도 학회가 있기에 한동안 올 수 없다고 총재님께 양해를 구하고 돌아갔습니다. 4월 15일 밤부터 최영희는 기침과 가래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다시 세이로카 국제병원에 재입원합니다. 총재님의 상태가 이상하니 회관으로 와달라고 해서 회관에 갔더니 노구치 선생님이 와 있었습니다. 노구치 선생님에게 들으니 기관지 천식의 발작이라고 했습니다. 응급조치를 마친 참이라고 하셔서 바로 세이로카 병원에 총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비서의 와타나베 씨랑 내제자 쿠마가이 군도 함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몇 차례 검사가 있었고 검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밤 12시쯤 되었습니다. 총재님은 명확히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만 우메다 선생 미안해, 고마워라고 얘기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조차 여기에 없는데 와타나베 쿠마가이랑 손발을 비비며 눈물을 흘려주고 있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4월 16일 최영희는 비서 와타나베에게 한국 가족이 걱정하지 않게 정기적으로 자신의 병세에 보고를 부탁했습니다. 와타나베는 주위에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한국의 가족들과 연락을 취해 가족들의 비자를 준비했고 우메다는 최영희의 뜻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최영희와 신뢰관계가 깊은 최영희의 고문 변호사 요네츠 이치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 네팔 원정의 보고를 위해 제자 고다유조가 방문합니다. 상당히 컨디션이 나빠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의 암일 줄은 모른 채 네팔의 건은 맡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17일 요네츠 이치오, 우메다 요시하루 등을 포함한 5명의 입회인과 함께 유언서의 작성에 들어갑니다. 유언서의 입회인 안에는 가족분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유언을 작성할 때는 가족분도 계셨어요. 사모님이. 오에야마 선생님이 밖에 나가달라고 하셔서 유언서를 2개로 나눠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에야마 선생님의 성의였던 거겠죠. 요약하자면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에 대한 부분을 앞에 것과 나누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에야마 선생님이 건강해지시면 자신은 이런 걸 썼다고 이 유언서를 가족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8일 네팔 원정이 출발 전 인사를 온 마츠이 쇼케이 문장규에게 최영희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대리인이니까 건강히 잘 다녀오려무나. 유언서를 완성하고 2일 뒤에 오에야마 선생님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상태가 의사 선생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입으로 숨을 쉬고 몹시 지쳐 보이셨습니다. 본인은 힘을 내 일어나려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쉬셨으면 해서 누워 계시겠습니다. 유언서의 내용을 선생님께 확인받고 그럼 모두 서명하자고 할 때도 옆으로 누워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뒤는 저희가 할 테니 편히 쉬고 계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언서에 본인의 사인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입회인도 3명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5명이었지만 4월 21일 극진을 지탱하게 될 2사람이 최영희의 병실을 방문합니다. 이날 총재님은 병원에 로야마 군을 불렀습니다. 오,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돼버렸어 나. 라고 말하고 계셨어요.
앞으로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주길 바래. 오에야마가 없어져도 극진 카라테는 미래연금 무도 카라테로 있어주길 바란다고 로야마 군에게 얘기했습니다. 로야마 군도 오스 알겠습니다. 꼭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총재님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눈물이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총재님은 건강하실 때 보이신 것처럼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극진은 무도 카라테다. 극진은 미래연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젊은이들을 지탱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나카무라 마코토 군도 총재님에게 불려왔습니다. 나카무라 군에겐 조직은 화합이 중요한 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이 있어도 그게 조직이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총재님도 수척해지고 계셨으니까 이런 약한 오야마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술은 적당히 하렴. 난 언제나 널 걱정하고 있어. 라는 총재님의 말에 나카무라 군은 총재님 그런 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코토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코토는 정말로 의젓했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가슴에서 물을 빼내고 있었네요. 물을 빼면 좀 편안해지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빼내는데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총재님은 하도 시간이 걸려서 의사 선생을 한 방 때려버릴까 하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웃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전하자 그는 얼마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25일 간호사와 처제는 이날 밤 아내 치아코에게 밤에 간병할 것을 충고하였으나 아내 치아코는 비서 와타나베나 내제자 쿠마가이 카즈히토에게 간병을 맡긴 뒤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한국 가족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던 와타나베는 25일 저녁 최영의의 한국인 아내 홍순호에게 연락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날 26일 아침 홍순호는 아들들과 그날 첫 번째 일본행 비행기에 타기 위해 서둘러 김포공항에 도착해 와타나베에게 국제전화로 연락을 취합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와타나베의 말은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것. 어머니도 저도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남의 눈 거리낄 것 없이 울었습니다. 슬프고 분하고 한심해서 저희들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26일 세이로카 국제병원 의사 타나카 준타가 서명한 오에야마 마츠다치와 최영의 두 개의 사망 진단서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일본 유족들은 최영의의 한국 가족들에 대해 알게 됩니다. 최영의의 셋째 딸 오에야마 키쿠코는 최영의가 죽은 지 이틀 후 28일이 되어서야 뉴욕에서 돌아왔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버지의 생전에 귀국할 수 없었던 것은 비서에게 의뢰한 비행기 티켓이 도착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최영의가 한 달에 한 번 한국에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감추어 주었던 것은 최영의의 비서 와타나베 야스코였습니다. 와타나베는 최영의가 한국에 가는 일정을 모두 출장, 원정 등으로 기록해 그의 휴식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책임을 묻듯 같은 해 5월 18일 와타나베 야스코는 아내 치아코에 의해 해고되었고 한국 가족들에겐 최영의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최영의가 세상을 뜬 지 2개월 뒤 2대 관정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문장규가 한국의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힐튼 호텔에서 만나게 된 문장규로부터 아내 홍순호는 최영의의 유언서와 유품을 받게 됩니다. 최영의가 애용했던 모자를 품에 끌어안은 채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지성적인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영어를 하실 줄 아신다든지 교양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정적이고 요리도 잘하고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굉장한 여성입니다. 저희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에 대해서도 무척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병을 알고 나서 몇 번이고 일본에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면 문제가 발생할 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참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우시면서.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견디고 계시니 저희 아들들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아버지는 강한 무도가였습니다. 저희 아들들에게도 남자는 강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늘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언제나 다리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몸의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렇게 초인적인 활약을 하신 아버지였으니까 후유증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버지의 몸을 어머니가 돌보시듯 하루 종일 마사지 하시던 모습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일부러 마사지 전문 학교에도 다니셨을 정도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사지를 받으며 주무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상냥하고 정성스러운 어머니셨기에 마지막까지 소중히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의, 그와 관련된 과장된 전설이 아닌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그의 주변 인물들이 기억하는 최영의의 모습은 영웅이라기보단 그저 한 시대를 뜨겁게 살아온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최영의, 그는 여린 남자였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과 보낸 사람 때문에 평생을 끙끙 앓는 마음 여린 남자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카지와라와 극진회관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몇몇 카라테 단체에서 비난받았지만 다른 무도 단체 대표들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건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인정한 최영희는 무도에 열정이 가득한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실탄 사격을 안 하고 공기총만 쏴본 놈이 뭐를 말하든 통용되지 않아. 오에야마 마츠다치를 얕보면 안 돼. 놈은 목숨을 버리고 싸우는 인간이다. 그런 놈이 제일 강하다. 오에야마군은 타쿠쇼쿠 대학의 후배로 이름이 알려진 공수가지만 소를 죽였다느니 어쨌냐느니 하길래 어떤 남자인가 하고 생각했더니 실로 성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번 오에야마군에게 아이키도를 지도했습니다만 그는 힘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꽤나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감히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저는 아직 어렸으니까 오에야마 선생님에게 아주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무릎 위에 앉아서 오에야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저런 무용담을 들었습니다. 조 선생님과의 관계도 있어서인지 오에야마 선생님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언제나 온후한 분이셨고 잘난 체 하신 적도 없었고 어릴 때의 감상은 정말 상냥한 분이셨습니다. 기고 선생님은 전쟁이 끝나고 오에야마 씨가 장어랑 미꾸라지를 가지고 병문안 와줬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일본 카라테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돌아와 소와의 공개 결투를 했을 때 흥을 돋구기 위해 각 유파의 공수가들이 대량과 연무를 보였고 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카라테의 유파가 통일된 순간이었습니다. 최영희는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역도산의 카라테 숍에 의해 유명해진 카라테를 진짜 공수가가 실현한다는 것으로 당시의 공수계는 큰 소동이었습니다. 오에야마 씨는 기대받는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유파를 떠나 많은 카라테 관계자가 그날의 연무에 협력했습니다. 앞선에는 야마다 타치오 사범의 제자가 시합을 해 강요류를 시작으로 와동류의 사람들도 연무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수계가 일체가 되어 오에야마 선생님을 응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른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그림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사는지 이해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한평생 공수바보 오에야마 마츠다츠의 전설을 연기하였고 죽기 얼마 전 고향 한국의 미디어에서 다시 한번 바람의 파이터 최배다를 연기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어른이었습니다. 극진회관의 취재에 인생을 쏟은 한 기자가 묘사한 인간 최영애. 공수 바보 일대의 큰 붐으로 인해 오에야마는 자신의 의지와는 먼 일본인 오에야마 마츠다치를 연기하는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어느새 그것은 의무로 바뀌었다. 오에야마에겐 본래의 자신의 속속들이 드러낼 장소가 필요했을 것이다. 까딱하면 언제 미치기 시작할지 모르는 정신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거짓없는 자신을 드러내 편히 숨 쉴 수 있는 장소를 오에야마는 바라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가족이었다. 허구 속의 오에야마 마츠다츠를 끝까지 연기하기 위해선 한국인 최영희의 존재는 필요 불가결했고 그런 자신을 지지해주는 한국 가족들과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오에야마는 무도가로서 고국, 한국에서 활동하는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 세계 제일의 공수가 오에야마 마츠다츠가 아닌 그저 최영희로서 맨 얼굴을 드러내 오에야마 마츠다츠를 연기해온 피로를 풀어줄 곳은 허상의 오에야마 마츠다츠와 인간 최영희를 동시에 이해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이들은 한국의 가족들 뿐이었다. 그리고 죽기 2년 전 이케부쿠로의 한국 냉면집에서 제자와의 대화. 한국도 일본도 나에겐 살아가기 힘든 나라였어. 한국에 돌아가면 나한테 싫은 소리 들으라고 일본에선 한국인이라고 뒤에서 손가락질 받아. 하지만 미국이나 해외에 나갈 땐 공수가 마스 오에야마로 통용돼. 그래서 나는 미국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나이를 먹었는지 한국이 막연히 그리워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고지마, 언제같이 한국에 가자. 이걸 읽고 가슴이 아파오는 건 만화 영화 주인공 최배다를 동경하던 아이였던 제 자신인지 조금은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어른이 된 제 자신인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편히 잠드세요, 선생님. 한국인으로서 당신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고 존경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